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강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12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선 후기 사회의 마지막 부분, 바로 학문과 문화에 달려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정치에서는 사도세자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오리 이원익 정승의 경제 부분에서는 오리 이원익 정승의 그 대동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문화, 성리학, 성리학 중에서도 호론과 낭론, 그리고 초사 김정희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중심인물로서 문화 쪽은 해강 최한기라는 사람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해강 최한기가 1803년에 태어나서 1879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상령 최씨 사람입니다. 이 상령 최씨 중에서 아마 우리 사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지 싶은데, 해강 최한기가 요 한국사 능력검정 교재를 보니까 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성리학의 절대화입니다. 서인 정권은 동인과 서인이 있었는데, 동인에서 남인 북인이 갈라지고 서인에서 노론 소론이 갈라져서 결국에는 서인 정권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다. 남인 정권이 남인이 그거를 돕기는 했습니다만은 서인이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주도한 서인 정권은 의리명분론을 강조하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하면서 자신들의 학문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성리학의 상대화. 이 교재는요, 한국사 능력검정 학원,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 학원의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상대화. 17세기 후반 윤휴라는 사람이 유교 경전의 재해석을 시도했다. 박세당은 사변론에서 유교 경전의 독창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거는 시도는 했는데 결국에는 다 뒤로 물러납니다. 성리학의 이론 논쟁이 호락 논쟁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그 말 중에 내가 호락호락해 보이냐 이런 말 있죠.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 호락 논쟁에서 나왔다. 이건 뭐냐면 호론. 여기 보세요. 호론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 쪽에 사는 사람들, 충청도 쪽에 호론, 즉 뭐냐 하면은 인간의 성과 동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 호론. 이게 이제 노론 계통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낭론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 계통의 이른바 인성과 물성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성이라는 게 소중화인 조선을 말하는 거고요. 물성이라고 하는 건 동물의 농인데 오랑캐 여러분 그 청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주족에게 우리가 기댈 것인가 말 것인가, 소중화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게 노론 벽파, 노론 시파의 그거라면은, 낭론이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를 배우자. 청나라도 만주족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낭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주자 성리학과 쌍벽을 이루었던 중국에서는, 중국 남송시대의 육상산을 주론으로 하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에 생겼습니다. 성리학의 절대화를 비판하고 심증미, 성리학이라고 하는 성증미,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다.
근데 이거는 뭐 양명학이라는 건 심증미. 이거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행합일 등의 주장하며 실천성을 강조했다. 육상산 왕양명. 그래서 육왕학 혹은 왕양명의 학문이라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합니다. 전래와 수용, 중종 때 조선에 전래되었으나 이황의 비판을 받고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용돼서 불우한 왕실 종친과 소론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됐다. 자, 소론. 정몽주의 후손인 정제두가 뭐 정후인, 이광명, 이광사, 이충익, 이긍익, 이면백 이런 소론학자들에게 주로 많이 퍼뜨렸다면 강화도에 살았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부릅니다. 지금 강화도요. 네. 하곡 정제두가 강화도에서 양명학을 연구하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실학. 조선 후기 실학, 쓸모 있는 학문. 너무 성리학이라는 것이 고담준론. 즉, 뭐, 명분만 쌓고, 이렇게, 뭐, 양반들이 멋있는 소리는 하는데, 실제의 학문, 얼마나 농사에서 그, 벼를 생산할 것이며, 보리를 생산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그 상업을, 뭐, 물건을 팔 것이며, 팔 물건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은 안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성호, 이익,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반계 유형원, 그리고 다산 정약용, 여기 거중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경세치용, 이용후생, 농업 중심, 여기에 상공업 중심, 그 다음에 실사구시, 국학의 중심을 두었다. 자, 유형원은 반계수록, 이익은 성호사설,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이런 것들 다 외워두세요. 심지어 나옵니다. 유수원, 우서, 홍대용의 담헌연기, 연암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리고 박재가의 북학의 안정복의 동사강목,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발해 유득공, 발해고 여기가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말했죠. 이중환, 택리지,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금석과 안록,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여기 여러분 10,000원짜리가 있죠. 10,000원짜리 여기에 보면은 여기 홍대용이가 지은 혼천의라고 하는 우주를 나타낸 그런 그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상공업을 중시하는 학파에서 많이 해냈다. 여기 뭡니까? 발해고. 예. 발해고. 예. 발해고가 바로 정조 때의 규장각 검서관 유득공에 의해 가지고 쓰여졌다. 여기에 뭐야?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 남쪽 정통론에다가 여기 뭐야? 북한의 만주의 그 북국을 중심으로 하는 발해 이걸 놓고 남북국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실학의 학문 분파가 되겠습니다. 연암박지원은 원래 이 사람이요, 영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화평공주 아니면 화평옹주라고 하죠. 왜냐하면 후궁의 자식이니까. 공주라는 것은 정비의 자식에게만 공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화평옹주가 박명원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 시집을 가서 얼마 있다가 애 낳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영조가 엄청 슬퍼했는데 그 박명원이는 나중에 정조 임금에게도 쓰이거든요.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박명원이한테 물어요, 정조가. 당신이 뭐를 하나 해줘야 되겠는데 뭘 해주고 싶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 그 팔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박명원이의 팔촌 동생입니다. 팔촌 동생이 집에서 놉니다. 놀아요, 걔가. 그래서 걔를 데리고 비서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청나라 건융 황제의 팔순잔치에 지가 가요. 그 조선 왕의 그 축하 행사를 가지고 갑니다. 그때 박지원이 청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면서 이렇게 열하 지방에 가서 모든 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옵니다. 그 시대의 상공업이 어떻게 됐다, 다리가 어떻게 놓아졌다 이런 거. 그래 그게 열하일기예요. 그게 여행 기록서예요. 그게 박명원이 지가 여행 기록서를 지가 써야 되는데 지가 쓰기 싫거든. 그러니까 막 노는 동생 데려가서 쓴 거예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열하일기 가지고 대단한 무슨 백과사전을 편찬한 것처럼 고비숙 선생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개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권들이 욕을 먹는 거야. 그 대도 안 한 젊었을 때의 그 학문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갖고 팔아먹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고미숙 선생, 내가 고미숙 선생하고 같이 공부도 해봤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그거. 알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암 박교수라고 하는 박지원의 손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박지원은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지만, 그 손자는 또 잘 됐어요. 아주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규수라는 안핵사, 홍경래인한테 안핵사로도 따라가고 그랬죠. 그리고 전봉준의 갑오농민전쟁에도 또 박규수가 따라가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허생젓, 이런 것도 지었고요. 양반젓, 이런 것도 지었고. 박제가는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권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학의라고 하는, 아까 호락 논쟁에서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북학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호락 논쟁에서의 낙론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학연구는 지리연구입니다. 한백기엄이 광해군 때 지은 지리서, 삼한의 위치를 동국지리지에 적어놨습니다. 동국지도, 대동여지도, 이런 이중환의 택리지,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역사연구는 발해고가 있는데, 유득공이 남북국 시대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런 거를. 자,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경향. 판소리 문화가, 신재효라고 하는 판소리 작가가 6마당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판소리를 전부 다 집대성합니다. 그럼 집대성하기 전에는 뭐였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국학연구가 훨씬 더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6개의 마당, 뭡니까? 적벽가, 심청가, 그 다음에 수군가, 별주부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춘향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죠. 그 다음에 홍보가, 이런 많은 것들이 마을 굿의 일부로 공연되었습니다. 탈춤은.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 풍자했다. 벼슬아치들도 풍자하고 이러면서 발전했다. 가면극이, 산대놀이는 가면극이 오락으로 정착한 것으로 상인과 중간층의 지원을 받아서 성행한다. 문학에서의 새로운 경향은요, 한글 소설이 있습니다. 홍길동전, 춘향전, 박시전, 이런 한글 소설, 한글로 소설을 쓴다 이거야. 그냥 서민 경제가 살아나니까 서민이 한자를 다 알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한글로 소설을 다 쓰는 거예요. 여성을 중심으로 세책이 유행하죠. 여성을 중심 세책이 뭡니까? 이게 돈을 주고 책을, 돈의 선대제 수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조선 후기 여성들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자, 예술의 새로운 경향 보시겠습니다. 예술의 새로운 경향, 진경산수화. 자, 조선 전기에는 목류도원도, 꿈속을 거닐면서 복숭아 밭에서 노는 그림, 이 말이거든. 목류도원도, 꿈속을 거닐면서 복숭아 밭에서 내가 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경산수화는 진짜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뭐 광교산 그림, 뭐 북한산 그림, 인왕산 그림, 금강산 그림,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인왕제색도. 예, 이런 것들. 그래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대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풍속화는 단원 김홍도가 서민의 생활을 익살스럽게 묘사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익살스럽게 묘사했다. 웃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원 김홍도의 이 자화상입니다. 이게 자화상인데, 단원 김홍도 하면 여러분들 뭐 혜원 신윤복이 뭐 이런 여자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이런 혜원 신윤복이 뭐 이 여러 가지 이 뭐 여자 유방도 그대로 그려져 있고, 뭐 유방을 뭐 이래 보는데 이게 내과에서 남자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게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혜원 신윤복이 혹시 여자가 아니었느냐라는,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해프닝으로 이걸로 갖다가 문근영이가 세상에 혜원 신윤복의 여성 그걸 뭐 김규리가 뭐 혜원 신윤복 역할을 맡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 단원 김홍도가 혜원 신윤복을 사랑한대. 그래갖고 김규리 상대역으로 단원 김홍도의 김남길이가 나왔어. 문근영이가 하는 건 상대역으로 또 누구야, 걔. 그 유명한 조연이 누구더라. 그 사람이 나왔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단원 김홍도는요, 자기 외할머니가 장희빈이에요. 장희빈. 그래가 장희빈이 원래 숙종에 옷을 만들어 주던 미술 전문가였잖아. 그 옷을 염색해주는 애였잖아. 걔가 그 염색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저가 아버지하고 양아버지 장형이하고 장현이가 모두 다 중국과 일본을 오고 가는 역관이었잖아요. 당시 역관이라는 거는 지금 삼성그룹 재벌 같은 그런 대규모 재벌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윤복이가 여자다. 따라서 단원 김홍도가 익살스럽게 이걸 묘사한 이유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 불편한 한국사에 보면 단원 김홍도가 여기 수원에 용주사의 괴부를 모두 저 북경의 프레스코 화법을 배워와가지고 그렸다라고 하는, 제가 그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또 이 한국사하고 전혀 관련 없는 한국사 능력 검정에 제 이론을 가지고 치면은 다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여기에 이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가 있습니다. 한때 김정호가 백두산을 8번 올라가지고 그걸 발로 뛰면서 그렸다. 아닙니다.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지도들을 전부 다 편집해서 다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지도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신화를 집어넣지 마세요. 육당 최남선이가 말한 이런 친일파적인 이야기 같은 거 좀 집어넣지 말라고. 우리 와이프까지도, 예? 서울공대 나온 우리 와이프까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백두산을 8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김정호는 정작 백두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
예. 강세황이라는 사람이 서양화 기법을 접목한 영통동구도, 김정희는 세한도 등의, 제가 김정희는 좀 높게 칩니다. 추사 김정희. 자, 보세요.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세요. 세한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가 있습니다. 잔서원 석처라고 되어 있는, 잔서원이라고 되어 있는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그림입니다. 저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나서 1856년에 아주 장수했죠. 경주 김씨 노론 벽파의 거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풍양 조씨의 그 세도 정치 때에 김정희가 대척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제주도의 서귀포 대정읍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마른 된장 같은 거 먹고 메조밥을 먹으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못 먹는다 그래요. 옛날에 백종원이가 이거를 2014년에 요리 특집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대정읍에서 귀양 생활할 때 먹었던 대로 한번 먹어봤거든. 백종원이 아우 이거 먹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 메조밥과 강된장을 12년 동안 먹었다고. 12년 동안. 그런데도 엄청 장수했습니다. 옛날로 치자면. 네. 그런 진경산수와 풍속화 그런 추사체의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법과 의학의 발달이라는 것은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광해군 때 만들어지고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뭐야? 이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책이거든. 사상의학. 사람이 뭐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이렇게 쭉 나눠진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 사상의학으로 치면 저는 태양인에 속합니다. 태양인. 예.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권도원 박사가 발명했던 팔상의학으로 치자면 저는 목양인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소음인이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제가 이런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가 제가 일상생활에 짜증을 내면은 우리 와이프가 못 견디는 거야. 소음인이거든. 우리 와이프하고 정확하게 체질이 똑같은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오후 6시가 되면은 딱 나가가지고 퀘니스베르크의 그 길을 걷는 거야. 우리 와이프도 새벽에 6시가 되면 딱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예요. 이게 소음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6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딱 퇴근하는 거야. 네, 4시에 퇴근하고 5시에 돌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와이프가 I예요. MBTI로 치면 I고 저는 뭡니까? ENTJ. 여러분. 저는 ENTJ의 정말 자유분방한 나폴레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서예는 교재 40페이지 추사 김정희가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공예는 백자 위에 청색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넣는 청화백자가 유행했다. 건축은 다층 건물이지만 여러분 평양에 이게 제일 많은데 2층짜리 한옥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2층 한옥이 있어가지고 통층 구조인 거대한 규모의 사원 건축물이 주로 건립되었다. 기타는요, 정조 때에
정조 때에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하여 만든 성곽시설인 수원화성이 축조됐습니다. 여기 근처에 수원화성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조용히 하라고 째려봤던 우리 둘째 딸인 라임이가 늘 수원화성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놉니다. 공부를 안 하고 놉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정약용이 거중기를 가지고 수원화성을 한 20년 걸릴 거를 5년 만에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있죠. 과학기술의 발달, 서양 문물의 전래, 17세기경부터 중국을 오가던 사신과 서양 선교사를 통해 서양 문물이 전래되어요. 이광정은 세계 지도를, 정두원은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을 들여왔다. 들여온 거예요.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고 청나라로부터 들여왔다고. 예. 천문학. 제가 좋아하는 해강 최한기가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을 기초로 서양의 천문학 등을 과학기술을 전리한 지구전요를 저술했습니다. 동의수세보호는 1900년에 완성됐습니다. 농서의 편찬. 신속이라는 사람이 농가 집성,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합니다. 박세당의 색경, 인삼, 고추 등의 상품 작물의 재배법을 소개합니다. 서유구가 임원경제지, 홍만선의 산림경제 등이 저술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건축에는 구례 화엄사도 유명하고요. 보은,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법주사의 팔상전이 특히 유명합니다. 국보가 구례 화엄사 각황전의 경우에는 국보 제67호, 네, 아주 웅장한 그런 숙종 28년에 건립되었죠. 네,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써 조선 후기 대원군 이전까지의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치게 간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설명한 부분이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시험에 제가 설명한 것만 가지고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날 저는 수원 경기대학교에 있는 캠퍼스에서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 시험을 저도 치릅니다. 저는 아마 낙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조선 후기에 대한 생각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논리대로 답을 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바로 제가 이 교재에서 설명한 해커스 한국사에서 설명한 걸 가지고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날 시험에 저도 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흥선대원군부터는 다음 강의 때 여러분께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번 주 토요일쯤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